하돈, 제발 이 경매 좀 멈춰주세요. 제가 눈이 멀어서 다 잘못했습니다. 새벽 4시 남양주의 허름한 죽집 바닥에 분당 최고의 재력가 백주란 대표가 납작 엎드렸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밍크 코트가 더러운 타일 바닥을 굴렀고 그녀의 남편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살려달라고 빌고 있었습니다. 고작 반나절 전만 해도 수많은 하객들 보는 앞에서 며느리의 뺨을 올려붙이며 근본 없는 집안이라 모욕했던 그 위풍당당하던 여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 짧은 12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생 시장 바닥에서 죽만 쓰던 친정엄마 영선이 어떻게 거대 예식장 대표의 목줄을 쥐고 흔들게 되었을까요? 며느리가 쫓겨나던 날 밤 엄마가 주방 타일 밑에서 꺼내든 녹슨 철제함. 그 속에 들어있던 20년 묵은 비밀이 백주란의 화려한 성을 단숨에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12시간 전 그 파란만장했던 점심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짝! 하는 파열음이 로비의 소음을 단숨에 잠재웠습니다. 주말 점심시간 분당의 최고급 돌잔치홀 백설연 복도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상담을 기다리던 손님 10댓 명의 시선이 한 곳으로 꽂혔습니다. 그 시선의 끝에는 화려한 밍크 코트를 걸친 시어머니 백주란 대표와 고개가 획 돌아간 며느리 정아린이 서 있었습니다. 백 대표의 손은 여전히 허공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굵은 금반지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번들거렸죠. 할인의 하얀 뺨 위로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지만 백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턱을 치켜들며 소리쳤습니다. 정신 안 차려? 예약 장부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해서 내 얼굴에 먹칠을 해? 이래서 근본 없는 집안 교육이 문제라는 거야. 공개적인 모욕이었습니다. 할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즉시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죄송합니다. 어머니. 시정하겠습니다라고 말했을 타이밍이었습니다. 할인의 입술이 습관처럼 달싹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할인의 목을대가 크게 일렁였습니다. 입안까지 차올랐던 죄송합니다라는 5글자. 할인은 그 말을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그녀는 붉어진 뺨을 감싸지도 않은 채 그저 바닥만 응시하며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날 할인은 시집 온 지 5년 만에 처음으로 사과를 입 밖으로 내뱉지 않았습니다. 유리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깥 공기가 로비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을 타고 한 여자가 들어섰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에 배달용 장갑을 낀 손, 오영선이었습니다. 그녀의 양손에는 예약된 행사 답례품 박스가 무겁게 들려 있었죠. 영선은 복도 끝에서 벌어진 소란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개가 돌아간 채 서 있는 딸 할인을 보았습니다. 백주란 대표는 입구에 선 배달원을 곁눈질로 힐끔 보더니 마치 투명 인간을 대하듯 무시했습니다. 그녀에게 영선은 그저 행사장 자비를 처리하러 온 수많은 하청업체 직원 중 하나일 뿐이었으니까요. 백 대표는 며느리의 어깨를 검지로 툭툭 밀치며 날카로운 목소리를 이어갔습니다. 뭘 봐? 손님들 기다리시잖아. 당장 가서 거울이라도 보고 와. 꼴이 그게 뭐야? 칠칠 맡기는. 할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로비 입구에 서 있는 엄마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할인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뺨을 맞은 고통보다 자신이 짐승처럼 취급받는 현장을 엄마에게 들켰다는 수치심이 더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할인은 입술을 깨물며 눈으로 필사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오지 마. 제발 모른 척하고 가. 영선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백 대표의 화려한 코트와 딸의 부어오른 뺨 사이를 오갔습니다.
영선의 손이 답례품 박스를 부서질 듯 움켜쥐었습니다. 장갑 낀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고 거친 숨소리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답례품을 집어 던지고 딸의 손목을 낚아채고 싶은 충동이 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선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서서 소란을 피우면 딸이 그토록 지키려 애썼던 이 지옥 같은 직장과 결혼 생활마저 완전히 끝장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영선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 뒷모습은 도망치는 사람의 다급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서울 정도로 차분하고 냉정했죠. 그녀는 로비 구석의 직원용 데스크에 답례품을 내려놓고는 딸과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갔습니다. 유리문이 닫히며 딸의 세계와 엄마의 세계가 다시 단절되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하리는 휘청거리며 리셉션 데스크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리가 풀린 그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그녀의 무릎이 책상 아래 깊숙한 곳에 있던 차가운 물체와 부딪혔습니다. 캉마이너스 하는 둔탁한 금속음이 울렸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낡은 철제 금고함이었습니다. 하리는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감싸쥐며 차마 그 함을 열어볼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거친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그녀의 뺨은 여전히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새벽 2시 남양주 외곽에 위치한 영선 죽집의 셔터는 굳게 내려져 있었습니다. 가게 안은 가로등 불빛만이 스며들어 어둑했습니다. 주방 한 구석, 영선은 식자재 창고 가장 깊숙한 곳에 쌓여있던 쌀포대를 옆으로 치웠습니다. 바닥 타일 하나를 드러내자 그 아래 숨겨져 있던 낡은 철제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표면이 긁히고 녹슨 자국이 역력한 세월의 때가 묻은 함이었습니다. 영선은 거칠어진 손으로 함의 먼지를 쓸어냈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하는 쇠 긁히는 소리가 정적을 깨며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곰팡내 나는 낡은 서류 뭉치와 고무줄로 투박하게 묶인 5만 원권 현금 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선의 시선이 현금 다발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죽을 팔아모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뜨거운 불 앞에서 손등을 대어가며 10년 넘게 한 푼, 두 푼 모아온 딸의 자유였습니다. 언젠가 딸이 그 지옥 같은 시집살이를 견디다 못해 뛰쳐나오면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려주려 했던 보증금이자 생명줄이었습니다. 영선은 그 돈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돈다발 옆에 놓인 것은 빛바랜 계약서 뭉치였습니다. 경기 동부식자재 유통조합 성수축산 물류계약서. 지금은 은퇴한 죽집 할머니로 살고 있지만 20년 전 영선은 도매시장에서 칼 같은 오여사로 불리던 큰손이었습니다. 그녀가 시장을 떠나며 묻어두었던 과거의 인맥과 힘이 고스란히 그 서류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영선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딸의 부어오른 뺨과 삼켜버린 사과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더 이상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방관임을 뼈저리게 깨달은 밤이었습니다. 영선은 결심한 듯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장된 적 없는 번호를 느리지만 정확하게 눌렀습니다. 신호 연결음이 길게 이어지다 잠긴 목소리의 남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 시간에 누구? 영선의 목소리는 평소 딸에게 하던 따뜻한 톤이 아니었습니다. 낮고 건조하며 서늘한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나다. 오영선. 수화기 너머에서 허억하는 숨 들이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이름, 그러나 절대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을 겁니다.
상대방의 당황한 기색이 전파를 타고 느껴졌지만 영선은 사담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식탁 위에 현금 다발을 툭 하고 손끝으로 건드렸습니다. 부탁 하나 하자. 내가 이번엔 손해 좀 볼게. 대신 확실하게 정리해야 할 곳이 있어. 영선은 통화를 이어가며 계약서 뭉치에서 백설령과 거래하는 주요 납품처들의 명단을 손가락으로 짚어 내려갔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멈춘 곳은 백주란 대표가 가장 자랑하는 최고급 한우 납품 업체의 이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백주란 대표는 텅 빈 연회장 사무실에서 장부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이번 주말 매출도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 며느리의 길을 꺾어놓은 덕분에 한동안은 군소리 없이 부려먹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듯 찻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등줄기를 타고 알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누군가 어둠 속에서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듯한 찜찜한 기분이었습니다. 백 대표는 미간을 찌푸리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에이, 밤 공기가 왜 이리 차? 그녀는 창문을 닫으려 몸을 일으켰지만 창밖에는 바람 한 점 불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느낀 한기는 날씨 탓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딸의 존엄을 되찾기 위해 자신의 노후를 통째로 불태우기로 결심한 한 어머니가 보내는 선전포고의 신호였습니다. 다시 죽집의 주방. 전화를 끄는 영선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계약서 뭉치를 다시 철제함에 넣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들을 핸드백 안에 차곡차곡 챙겨 넣었습니다. 이제 이 돈은 딸의 가게 보증금이 아니라 딸을 가둔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릴 공성추가 될 것이었습니다. 영선은 불 꺼진 가게를 둘러보며 나직하게 응조렸습니다. 공짜는 없어. 받은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돌려주마. 영선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심장만큼은 20년 전 시장 바닥을 호령하던 그때보다 더 뜨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셔터를 올리지 않은 채 뒷문을 통해 어둠 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그녀의 결연한 발걸음을 감쌌습니다. 본격적인 사냥의 시작이었습니다. 주말에 분당 거리는 여느 때처럼 활기로 가득 찼지만 백설연의 주방만큼은 폭풍 전야의 적막과 혼란이 동시에 감돌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첫 번째 대규모 돌잔치 행사가 시작되기 딱 1시간 전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와 뜨거운 기름이 튀는 소리로 경쾌해야 할 주방이 이날따라 날선 고함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메인 셰프가 땀을 뻘뻘 흘리며 수화기를 붙들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니, 지금 출발을 안 했다니 그게 무슨 소립니까? 오늘 예약 손님만 400명이에요. 최상급 등심이 안 오면 우리는 장사 접으란 말입니까? 수화기 너머에서는 웅얼거리는 변명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방적인 통보 후 전화가 뚝 끊기는 건조한 신호음만이 주방의 정적을 때렸습니다. 20년 동안 거래하며 단 한 번도 납기일을 어긴 적 없던 성수 축산이었습니다. 셰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한 표정으로 끊긴 전화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스테이크를 기다리는 접시들만이 입을 벌린 채 주방 선반에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3층 대표실로 전해졌습니다. 하리는 떨리는 손으로 재료 수급 불가 보고서와 최근 급락하기 시작한 고객 평점 리포트를 들고 대표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평화롭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하린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백주란 대표는 최고급 가죽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막 배달된 백화점 카탈로그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들어왔음에도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습니다. 메인 고기가 시끄러워. 백 대표가 카탈로그를 탁 덮으며 말을 잘랐습니다. 그녀는 할인이 내민 보고서를 낚아채듯 가져가더니 내용은 읽지도 않고 구겨버렸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거친 소리가 클래식 음악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백 대표는 구겨진 종이 뭉치를 할인의 가슴팍을 향해 툭 던졌습니다. 고기가 안 오면 내가 가서 소라도 잡아와야지. 나한테 징징거리면 고기가 하늘에서 떨어지니? 내가 너한테 월급 주는 이유가 뭐야? 이런 자질구레한 일 처리하라고 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거래처에서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건 단순 실수가 아니라 뭔가 뭐, 누군가 우리를 음해라도 한다는 거야? 소설 쓰니? 백 대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분당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오만한 군주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매만지며 나직하게 뱉었습니다. 이 바닥에서 감히 나 백주란하고 등지려는 업체는 없어. 내가 관리를 개판으로 했겠지. 납품 기사한테 커피 한 잔이라도 제대로 대접 안 했으니 삐져서 늦는 거 아니겠니? 내 그 뻣뻣한 태도가 문제라고 몇 번을 말해. 백 대표는 모든 책임을 할인의 태도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시스템의 오류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아랫사람의 무능력만이 존재할 뿐이었죠. 백 대표는 할인에게 손짓으로 나가라는 신호를 보내며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이 사태가 곧 닥쳐올 파멸의 전조라는 것을 꿈에도 모른 채 그저 며느리를 쥐잡듯 잡으면 해결될 일이라 치부해버렸습니다. 무대응. 그것이 백주란이 선택한 최악의 수였습니다. 쫓겨나듯 대표실을 나온 할인은 복도 창가에 멈춰 섰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창밖을 내다보던 할인의 시선이 맞은편 건물에 머물렀습니다. 백설연의 화려한 외관과는 비교도 안 되는 낡고 허름한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2층 외벽에 어제까지만 해도 없었던 새로운 현수막이 걸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현수막에는 투박하지만 힘있는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착한 잔치상 마이너스 우리는 원재료 영수증을 전부 공개합니다. 할인은 그 문구를 보는 순간 기이한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으로 치장했지만 썩은 고기를 써야 할 처지에 놓인 이곳 백설연과 낡았지만 전부 공개하겠다는 저 투박한 현수막이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저 현수막이 백설연의 거대한 유리창을 통해 이쪽을 감시하고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로비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첫 번째 돌잔치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32명의 대가족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해야 할 음식 테이블의 메인 접시는 비어 있었습니다. 주방에서는 급한 대로 냉동실 구석에 있던 수입산 저가 고기를 해동하고 있었지만 핏물이 덜 빠진 고기 냄새가 미미하게 주방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할인은 다시 한번 대표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백 대표는 나올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결국 할인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손님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창밖에 착한 잔치상 현수막이 오후의 햇살을 받아 서늘하게 번쩍였습니다. 백주란 대표의 경고했던 성벽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1시 백설연의 연회장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최고급 스테이크라고 서빙된 접시 위에는 급하게 해동하느라 핏물이 배어 나온 질긴 고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객 중 한 명이 나이프로 고기를 썰다 멈칫했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접시를 긁었습니다. 잘리지 않는 고기와 씨름하던 하객은 결국 포크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이봐요. 이걸 지금 사람 먹으라고 준 겁니까? 고무 씹는 줄 알았네. 한 사람의 불만은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역국이 왜 이렇게 짜? 회가 미지근해. 컴플레인은 전염병처럼 번졌습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빈 접시를 치우기에 급급했고 하리는 테이블 사이를 뛰어다니며 연신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혔고 굽힌 허리는 펴질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라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위기는 현실의 식탁이 아닌 온라인 세상에서 더 빠르게 닥쳐왔습니다. 리셉션 데스크의 모니터 화면이 붉게 깜빡였습니다. 지역 맘카페와 예약 앱의 실시간 리뷰가 폭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별점 1점 최악입니다. 예전의 백설연이 아니네요. 별점 0.5점 고기 냄새나요. 절대 가지 마세요. 사진 첨부 핏물 고인 접시. 할인이 마우스를 쥔 손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4.8점을 자랑하던 평점 그래프가 낭떠러지처럼 수직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예약실의 전화기 5대가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그 소리는 마치 공습경보처럼 사무실을 메웠습니다. 여보세요, 백설연입니다. 네, 다음 달 돌잔치 예약했던 산모인데요. 취소할게요. 위약금 물더라도 안 할래요. 지금 카페 글 봤는데 식중독 얘기가 있더라고요. 당장 환불해 주세요. 취소, 취소, 또 취소. 예약 장부의 빈칸이 검은 줄로 하나둘 지워져 갔습니다. 하리는 수화기를 귀에 댄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창문 너머 맞은편 건물, 착한 잔치상이라고 적힌 그 낡은 상가 쪽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리창을 뚫고 들어올 만큼 쩌렁쩌렁한 소리였습니다. 착한 잔치상입니다. 오늘 도축한 1등급 한우, 방금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거래 명세서, 도축 증명서 전부 가게 앞에 붙여둡니다. 오셔서 눈으로 확인하세요. 그 안내 방송은 마치 백설연의 몰락을 조롱하는 팡파르처럼 들렸습니다. 백설연의 손님들이 창가로 몰려가 맞은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낡았지만 정직해 보이는 트럭에서 신선한 식자재가 내려지고 있었고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썩은 고기를 먹던 손님들의 표정이 더욱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백주란 대표가 드디어 대표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의 대상은 질 나쁜 고기를 납품한 업체도 환불을 요구하는 손님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성큼성큼 걸어와 전화기를 붙들고 있는 할인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전화를 왜 그따위로 받아? 손님들 다 놓칠 셈이야? 백 대표는 할인이 들고 있던 수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쾅 마이너스 하는 소리에 로비의 정적이 돌아왔습니다. 전화 상담을 하던 직원들이 숨을 죽였고 항의하던 손님들마저 놀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백 대표의 눈은 이성을 잃고 번들거렸습니다. 내가 말했지. 내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재수옴 붙은 게 들어와서 내 금쪽 같은 가게를 다 망치고 있어.
백 대표는 손에 잡히는 대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볼펜 꽂이가 날아가 벽에 부딪혀 깨졌고 예약 장부가 할인의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할인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날아오는 물건들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보다는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그때 바닥에 떨어진 백 대표의 개인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주거래 은행 지점장이었습니다. 백 대표는 씩씩거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을 해결할 자금을 융통할 수 있을 거라 믿는 눈치였습니다. 지점장. 나야. 저번에 말한 운영 자금 대출. 지금 바로 입금해줘. 급한 불 좀 꺼야겠어. 그러나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스피커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용한 로비에는 지점장의 사무적인 말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백 대표님, 곤란합니다. 방금 신용평가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주요 거래처 미수금이 너무 많이 잡혀 있어요. 등급이 3단계나 떨어지셨습니다. 지금 대출은커녕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오늘까지 입금 안 되면 압류 절차 들어갑니다. 뭐? 미수금? 압류? 그게 무슨 소리야? 백 대표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재료 공급 중단, 예약 취소, 평점 테러, 그리고 은행 대출 거절. 이 모든 것이 마치 누군가 정교하게 설계한 도미노처럼 순식간에 그리고 계단식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백 대표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직원들의 겁먹은 눈빛, 손님들의 경멸 어린 시선. 그녀가 쌓아 올린 견고한 성이 모래성처럼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주라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가장 쉬운 먹잇감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녀의 흔들리는 시선이 다시 할인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백 대표는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 질렀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내가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은행까지 이래? 당장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 너 같은 건 며느리도 아니야. 백 대표는 할인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할인은 힘없이 밀려나 로비 유리문에 부딪혔습니다. 잠시 비틀거리던 할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할인은 쫓겨나듯 회전문을 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백 대표의 고함이 계속 들려왔지만 할인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선 거리에는 여전히 맞은편 착한 잔치상의 확성기 소리만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정직하게 모십니다. 속이지 않습니다. 할인은 멍한 표정으로 그 현수막을 바라보았습니다. 쫓겨난 며느리, 갈 곳 없는 신세. 하지만 그녀의 주머니 속에는 아직 꺼내지 않은 어머니의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행의 두꺼운 유리문이 등 뒤에서 닫혔습니다. 백주란 대표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은행 앞 화단에 멈춰 섰습니다. 오후의 햇살은 눈부셨지만 그녀의 눈앞은 캄캄하기만 했습니다. 방금 지점장실에서 들었던 말이 귓가에 이명처럼 윙윙거렸습니다. 추가 대출 불가. 원금 상환 독촉.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명품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가방 가죽이 구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분당 바닥에서 현금 부자로 소문났던 백주란이 고작 재료비 3천만 원이 없어서 쩔쩔매는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그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창문이 내려가고 기름진 머리를 뒤로 넘긴 중년 남자가 아는 체를 해왔습니다. 예전 식자재 모임에서 몇 번 마주쳤던
음지의 금융 브로커 김 실장이었습니다. 어유, 백 대표님 아니십니까? 안색이 왜 그리 안 좋으세요? 천하의 백설현 대표님이. 백 대표는 황급히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자존심이 목숨보다 중요한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김 실장은 이미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처럼 비릿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 문을 열고 내려와 백 대표의 손에 명함 한 장을 쥐어주었습니다. 금박이 박힌 명함에는 스피드 자산관리 마이너스 당일 즉시 입금이라는 문구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은행놈들 꽉 막혀서 답답하시죠? 제가 소문 들었습니다. 급한 불만 끄면 다시 일어나실 분인데 자금 회전이 잠깐 막히신 거잖아요. 오늘 안으로 됩니다. 서류도 간단하고요. 오늘 안으로. 그 달콤한 말이 백 대표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평소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고금리 사채였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 치러야 할 칠순 잔치와 밀린 거래처, 대금을 생각하면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며느리 앞에서 그리고 경쟁 업체들 앞에서 보란 듯이 건재함을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백 대표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주머니에 구겨 넣었습니다. 백설현으로 돌아온 백 대표를 맞이한 것은 지옥도였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책상 위에 놓인 개인 휴대폰이 발작하듯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붉은색 글씨의 문자 메시지가 연달아 떠 있었습니다. 카드사 연체 3일 경과. 오늘 오후 4시까지 미입금 시 이용 정지. 성수 축산 법적 조치 예정 통보서 발송 완료. 진동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직 마이너스 책상 위를 굴러다니는 휴대폰이 마치 시한폭탄처럼 느껴졌습니다. 백 대표는 신경질적으로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때 노크도 없이 매니저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대표님, 직원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월급도 반만 들어왔는데 이번 달도 늦어지는 거냐고 다들 일손 놓고 있습니다. 주방 보조 2명은 방금 유니폼 벗고 나갔습니다. 뭐, 배가 불렀구나. 당장 나가라고 해. 일할 사람 널렸어. 백 대표는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매니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싸늘한 눈빛으로 백 대표를 노려보다가 쾅 소리가 나게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백 대표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의 화살은 가장 만만한 단 한 사람에게로 향했습니다. 백 대표는 거칠게 문을 열고 며느리 할인이 정리하고 있는 비품실로 들이닥쳤습니다. 할인은 묵묵히 재고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백 대표는 다짜고짜 할인의 어깨를 잡아 돌려 세웠습니다. 너 때문이야. 내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내가 내 재산을 다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할인은 휘청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있는 듯 고요했습니다. 백 대표는 그 고요함이 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악을 쓰며 할인을 밀쳤습니다. 이혼해. 당장 내 아들이랑 갈라서. 위자료는커녕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너 같은 재수없는 물건은 내 집안에 둘 수 없어. 오늘 당장 짐 싸서 나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5년을 기다려온, 아니 5년을 두려워했던 그 말이. 할인은 밀쳐진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백 대표의 일그러진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어머니 잘못했습니다라고 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할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비품실 구석에 놓여 있던 자신의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하리는 입고 있던 백설연 유니폼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툭- 앞치마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비품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그녀를 옥죄던 노예의 족쇄였습니다. 하리는 가방을 메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백 대표가 당황하여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어디가? 대답 안 해? 하리는 문고리를 잡은 채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건조하고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 오늘은 못 들어가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도 용서해달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할인의 발자국 소리가 복도 멀리 사라졌습니다. 백 대표는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씩씩거리며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 차라리 잘 됐어. 액땜한 셈 치지 뭐. 그녀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주머니 속의 명함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브로커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시간 뒤 백설연 대표실에는 낯선 남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차용증과 부동산 담보 설정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백설연 건물뿐만 아니라 백 대표가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담보로 잡히는 계약이었습니다. 이자는 법정 최고 금리를 훌쩍 넘었지만 백 대표의 눈에는 즉시 입금이라는 글자만 보였습니다. 여기에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김 실장이 친절하게 서류의 맨 끝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백 대표는 망설임 없이 인주를 듬뿍 묻혔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붉은 인주가 묻은 도장이 서류 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급한 불을 끄는 물이 아니라 거대한 화염을 불러올 기름이었습니다. 쿵- 도장이 찍히는 둔탁한 소리가 대표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선명하게 찍힌 붉은색 이름 석자, 백주란. 그 순간 창밖에서는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백설연의 화려한 간판에 불이 들어왔지만 그 불빛은 이제 시한부의 생명을 태우는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백 대표는 통장에 찍힌 입금 문자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목을 조여올 올감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어둠이 내려앉은 남양주의 한 아파트 단지. 하리는 친정집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아 서성이는 그녀의 등 뒤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영선이 걸어 나왔습니다. 시장 바구니를 든 영선은 딸의 모습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덤덤한 표정이었습니다. 영선은 딸에게 다가가 아무 말 없이 장바구니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툭 던지듯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왔니? 밥 먹자. 들어와라. 그 평범한 말 한마디에 할인이 참고 있던 숨을 토해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엄마의 뒤를 따라 현관문 안으로 진짜 자신의 집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철컹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안전하게 들렸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도 이 사연을 같이 듣게 해주세요. 새해 소망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기도드릴게요. 새벽 4시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남양주 병원 앞거리. 평소라면 조용했을 영선 죽집 앞이 낯선 엔진 소리로 소란스러웠습니다. 고급 세단 한 대가 거칠게 인도로 돌진하듯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백주란 대표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이틀 전 로비에서 며느리를 쫓아낼 때의 그 위풍당당하던 여왕이 아니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
단추가 잘못 채워진 코트, 그리고 무엇보다 핏발선 눈동자가 그녀의 무너진 내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를 이어 남편 백태호가 운전석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구겨진 거래 중단 통보서와 채권 추심 예고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백주라는 죽집의 셔터를 주먹으로 쾅쾅 두드렸습니다. 철문이 울리는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찢어놓았습니다. 오영선, 문 열어.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당장 나와. 백 대표의 고함은 악에 받쳐 갈라져 있었습니다. 잠시 후 셔터가 올라가는 둔탁한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드르륵 마이너스 셔터가 반쯤 올라가자 가게 안에 노란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불빛 사이로 앞치마를 두른 영선이 덤덤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벽 장사를 위해 쌀을 씻던 중이었습니다. 젖은 손을 행주로 천천히 닦으며 영선은 난동을 부리는 사돈 부부를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백 대표는 셔터 밑으로 몸을 구겨 넣듯 가게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녀는 영선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영선의 서늘한 눈빛에 눌려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들고 있던 통보서를 식탁 위에 내리쳤습니다. 너 짓이지? 성수축산, 경기유통, 전부 내가 막았지? 내가 뭔데 내 거래처를 끊어? 감히 내 사업을 건드려? 백 대표는 길길이 날뛰었지만 영선은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메모지 3장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첫 번째 메모지에는 유통조합 전면 공급 중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선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끓는 죽처럼 뜨거웠지만 겉으로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20년 전 내가 시장 바닥에서 장사할 때 깔아둔 미수금 장부다. 그 사람들이 나한테 빚진 게 좀 있었거든. 내가 그 빚을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딱 하나 부탁했다. 백설연에는 물 한 방울도 넣지 말라고. 백 대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고작 죽집 여자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을 리 없다고 부정하고 싶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백설연은 식자재를 구하지 못해 예약 손님 400명을 돌려보내야 했고 그 위약금으로 이내 사채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습니다. 영선은 두 번째 메모지를 뒤집었습니다. 법무법인 체불 임금 및 부당노동행위 집단 소송 이것은 할인이 5년간 모아둔 근무일지와 직원들의 증언이 담긴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영선은 딸이 가져온 증거들을 헛되이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 가게 직원들이 노동청에 낸 진정서다. 내가 직원들 월급 떼먹고 포건한 녹음 파일, 방송국에도 넘어갔다는구나. 백주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쳤습니다. 웃기지 마. 내가 이까짓 걸로 무너질 것 같아? 내 뒤에는 은행도 있고 투자자들도 있어. 변호사 사서 너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그만이야. 그럴까? 영선은 마지막 3번째 메모지를 천천히 뒤집었습니다. 거기에는 낯익은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바로 백주란이 급전을 빌려 쓴 스피드 자산관리의 명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채권 양도 통지서 마이너스 인수자 오영선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내가 급해서 빌려 쓴 그 사채, 내가 인수했다. 내 가게 보증금, 그리고 이 죽집 담보로 대출받은 돈까지 다 털어넣어서 내 빚을 샀어. 백주란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자신이 며느리를 쫓아내고 기고만장하게 찍었던 그 도장이 결국 안사돈의 소나기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제 백설연의 건물주도 백주란의 목숨줄을 쥔 채권자도 모두 오영선이었습니다. 영선은 식탁을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판사의 망치 소리처럼 가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오후 2시까지다. 원금이랑 이자 전부 상환해. 못하면 경매 넘긴다. 알지? 그 바닥생리. 백주라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남편 백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뭐라도 말 좀 해봐. 우리가 누군데 이러고 있어. 하지만 백태호는 이미 상황 파악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는 아내의 외침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쿵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백주란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평생 권위적이고 체면을 중시하던 남편이 하찮게 여기던 죽집 여자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백태호의 무릎이 차가운 타일 바닥에 닿았습니다. 그는 바들바들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돈. 아니, 오 여사님. 살려주십시오.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경매만은. 가장이라고 거들먹거리던 백태호의 비굴한 모습은 백주란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는 하며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남편의 무릎과 함께 그녀의 오만했던 세계도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코트 자락이 더러운 바닥에 끌렸지만 그녀는 그것을 털어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영선은 무릎 꿇은 백태호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승리자의 도치가 아닌 마땅히 치러야 할 값을 받아내는 집행관의 냉정함이었습니다. 나도 공짜로 한 거 아닙니다. 내 딸 인생 찾아주려고 나도 내 노후 다 걸었고 빚까지 졌습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값을 치러야죠. 영선은 메모지 옆에 미리 준비해둔 서류 한 장을 밀었습니다. 볼펜이 도르르 굴러가 백태호의 무릎 앞에 멈췄습니다. 조건은 3가지입니다. 첫째, 밀린 직원들 임금 오늘 안으로 전액 지급할 것. 둘째, 내 딸 하린이에게 접근 금지각서 쓸 것. 그리고 셋째, 영선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가게 안쪽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하린이 걸어 나왔습니다. 하린은 잠을 못 잤는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무릎 꿇은 시아버지와 넋이 나간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경멸도 분노도 없는 무미건조한 시선이었습니다. 셋째, 하린이에게 서면으로 정식 사과하세요. 변명 말고 핑계 말고 당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똑바로 적어서 제출하세요. 백태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잡았습니다. 백주라는 바닥만 응시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지만 거부할 힘은 없었습니다. 영선은 하린에게 다가가 딸의 어깨를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딸에게 공간을 내어주었습니다. 이제 결정권은 온전히 하린의 것이었습니다. 하린아, 내가 결정해라. 이 사람들 여기서 끝낼지 아니면 기회를 줄지. 가게 안에는 밥솥에서 증기가 배출되는 취이익 마이너스 소리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골마 터진 상처에서 고름이 빠져나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하린은 식탁 위에 놓인 합의서와 바닥에 엎드린 왕년의 권력자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죽집 안에는 밥솥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증기만이 가득 찼습니다. 하린은 식탁 위에 놓인 합의서와 바닥에 엎드린 시부모를 잠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우물처럼 고요했습니다. 복수심에 불타 소리를 지르지도 동정심에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과는 상관없는 타인을 바라보는 듯한 건조한 시선이었습니다. 하리는 합의서를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몸을 돌려 가게 입구에 서 있는 영선을 바라보았습니다. 5년 동안 짓눌려 있던 어깨가 비로소 펴져 있었습니다. 하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가요. 배고파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용서도 비난도 아닌 완전한 무시. 그것은 할인이 그들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도 확실한 형벌이었습니다. 영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린 백태호와 넋이 나간 백주란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딸보다 먼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뒤에서 백주란이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달싹였지만 영선은 가차없이 전동 셔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드르륵 마이너스 무거운 철문이 내려오며 가게 안의 비굴한 풍경을 완전히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할인의 지난 5년은 차가운 셔터 뒤에 영원히 격리되었습니다. 그로부터 7개월이 지났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겨울바람이 지나가고 남양주 5일장에는 늦여름의 따가운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그 인파 속에서 영선과 할인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할인의 손에는 묵직한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과거에 창백하고 주눅 들었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고 볕에 적당히 그을린 건강한 뺨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좌판에 놓인 수박을 고르던 영선이 딸에게 물었습니다. 할인아, 저거 살까?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예전 같았으면 아무거나 괜찮아요라며 말끝을 흐렸을 할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수박을 직접 들어 통통 두드려 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단단하고 야무졌습니다. 아니요, 엄마. 저쪽 게 더 싱싱해요. 제가 고를게요. 제가 고를게요. 그 평범한 문장이 영선의 가슴에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죄송하다는 말을 삼키지 않는 살. 자신의 먹을 것을 스스로 고르고 갈 길을 스스로 정하는 살. 할인은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운전하는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우연히 백설연이 있던 분당의 건너편 거리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한때 지역의 랜드마크였던 그 건물 외벽에는 임대문이라는 커다란 현수막이 흉물스럽게 걸려 있었습니다. 유리창은 깨져 있었고 화려했던 간판은 철거된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영선은 잠시 걸음을 늦추며 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혹시나 나쁜 기억이 떠오를까 걱정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할인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폐허가 된 건물을 스쳐 지나가 길가에 핀 코스모스 꽃밭을 향해 있었습니다. 할인은 엄마를 보며 옅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그늘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씩씩하게 걸어나갔습니다. 영선 역시 안도의 숨을 내쉬며 딸의 발폭에 맞춰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저녁 영선의 집 주방에서는 도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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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냄새가 온 집안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마주 앉은 식탁 위에는 소박하지만 정갈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인은 갓 지은 하얀 쌀밥을 한 숟가락 가득 퍼서 입안으로 넣었습니다. 달그락.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할인이 오물오물 밥을 씹어 삼키는 모습을 영선은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권력보다 어떤 복수보다 더 강력한 승리.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편안하게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이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가을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오고 식탁 위에는 따뜻한 온기만이 감돌았습니다. 할인이 밥 공기를 깨끗하게 비우고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그 어떤 음악보다 평화롭게 집안을 울렸습니다.